오빠, 진짜 너무한다.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말이 돼? 엄마가 무슨 돈을 내 편의를 위해 쓰라고 평생 고생하며 모은 줄 알아? 경석이는 미란이의 말을 듣고 억울하다는 듯 고개를 들며 대답했어요. 미란아, 넌 항상 엄마 편만 들잖아. 내가 엄마 옆에 있으면서 내가 엄마한테 뭘 하는지 다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몰아세우는 건데. 미란이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어요. 오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묻는 거야? 엄마가 내 말대로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건데? 엄마는 그 대출을 갚을 방법도 없고 집까지 잃을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미란이를 노려보기만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을 내쉬며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이제 됐다. 미란아, 말한다고 내 오빠가 알아들을 것 같지 않다. 내가 경석이한테 마지막으로 말할 테니 그만하자. 제가 경석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경석아, 나도 내가 힘들다는 건 이해한다. 하지만 내가 힘든 걸 내 탓으로 돌리면서 내가 평생 지켜온 집과 재산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이 집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게 내 마지막 꿈인데 내가 그걸 짓밟으려고 하면 난 너하고 끝까지 싸울 거야. 아들은 제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결국 일어나며 말했어요. 엄마, 알았어. 내가 더 이상 말해봤자 엄마는 절대 날 이해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그만할게. 하지만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야.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최정심 님이 아드님과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정심이에요. 저는 평생을 열심히 일하며 살아온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가진 게 많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성실히 살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걸어온 길을 하나씩 돌아보면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그 순간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밑에서 남동생 둘을 챙기며 자랐어요. 집안 형편은 어려웠지만 오히려 그게 제게 강한 마음을 심어줬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고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는 참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남편은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걱정할 일이 많았어요. 두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도 쉽지 않았지만 제가 직접 운영한 작은 국밥집이 큰 힘이 됐어요. 하루하루 몸은 고단했지만 손님들이 한 그릇 다 비우고 가는 모습을 보면 참 보람차더라고요. 그렇게 20년 넘게 국밥집을 운영하면서 자식들을 대학까지 졸업시켰어요. 남편은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묵묵히 도와주며 곁을 지켰고 두 아이도 제 눈에는 부족함 없이 잘 자랐어요. 큰아들 경석이는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성실했어요. 공부를 잘하니 제가 욕심을 내지 않아도 스스로 길을 잘 찾아갔어요. 미란이는 반대로 성격이 밝고 사교성이 좋았어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아이였죠. 아이들이 커갈수록 제 삶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국밥집을 접고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해 이사를 했을 때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어요. 마당에 작게 텃밭을 만들어 상추나 깻잎 같은 걸 키워볼 때마다 행복이 밀려왔어요.
비록 경제적으로 풍족하진 않았지만 스스로 노력한 결과물이 눈앞에 보이는 그 시간이 참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경석이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땐 차분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식도 가족끼리 소박하게 잘 치렀죠. 둘이 신혼집을 꾸리고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니 기특했어요. 처음에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진아는 유난히 돈 문제에 민감한 모습을 보였어요. 경석이가 저에게 조심스레 얘기하길 진아가 살림을 꾸리느라 힘들어하니 조금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애원하듯 부탁하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한 번, 두 번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게 반복되니 조금씩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진 건 전원주택과 약간의 예금 정도뿐인데 며느리가 마치 제가 엄청난 재산을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이상했어요. 그런데도 처음엔 참고 넘어갔어요. 경석이가 워낙 착한 아이라서 며느리에게 휘둘리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전에는 경석이가 찾아와서 예고도 없이 재산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차분히 물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경석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와 마음이 불안하다고 했어요. 대출을 좀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혹시라도 집을 담보로 사용하게 허락해 줄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경석이의 말을 듣고 순간 어안이 벙벙했어요. 경석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니 분명 일이 심각해 보였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제 집을 담보로 맡긴다는 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아니라고 단호히 말하자 경석이의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며칠 뒤에는 진아가 전화를 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경석이가 너무 힘들어질 거라면서 제게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하라고 몰아세웠어요. 저는 진아에게 한마디 했어요. 너는 경석이가 힘들어질 거라고 말하지만 저는 경석이만큼이나 제가 얼마나 힘들게 이 집을 지켰는지 알고 있냐고요. 그 말에 진아가 대답을 못하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더군요. 그 일이 있은 뒤로 경석이와 진아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어요. 그 전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안부를 물으며 손자 이야기를 해주던 경석이가 이번엔 단 한 번의 문자도 보내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돼서 제가 먼저 연락했는데 전화조차 받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에는 집 앞에 갑자기 차가 멈추더니 경석이와 진아가 내려왔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얼른 문을 열었어요. 경석이가 얘기하더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것만 해결되면 더 이상 부탁하지 않겠다고요. 진아도 옆에서 한숨을 쉬며 그러더군요. 어머니가 고집을 부리시면 가족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요. 저는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차를 내왔어요. 그러면서 차분히 말했죠. 내가 평생 땀 흘려번 돈으로 이 집을 마련했는데 그걸 내가 쉽게 담보로 쓰라고 말하면 내가 어떤 기분이겠냐고요. 경석이가 말끝을 흐리며 그게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 같으면 이 집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진아는 듣다 못했는지 갑자기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이렇게까지 하게 된 건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손자를 한 번도 안 보고 싶으세요? 그 말에 저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진아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손자를 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까지 하는 걸 보면 너가 이 집이 정말 당신 거라고 착각하고 있나 본데 그러려면 집 문을 잘못 두드린 거라고요. 진아는 대답도 못하고 경석이를 흘겨보더니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두 사람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어요. 제가 아무리 단호히 말했지만 경석이와 진아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란 예감이 자꾸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겪는 일이 여기서 멈출지 아니면 더 커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요. 제가 살아온 인생만큼이나 제 자존심도 단단하게 지킬 겁니다. 이제 시작일까요?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저도 두렵지만 끝까지 버텨볼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문득 깨달으니 밤새도록 뒤척였나 봅니다. 평소 같으면 상쾌한 새소리와 함께 일어나 텃밭으로 나갔을 텐데 마음이 어수선하니 새소리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밤새 경석이와 진아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손자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화가 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텃밭으로 나가서 상추잎을 몇 장 따다 보면 기분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흙을 만지면서도 손끝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써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아야 한다. 정심아, 내가 넘어지면 아무도 이 집을 지킬 수 없어. 그날 오후에는 늘 저를 걱정해주는 친구 영숙이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대문을 두드리며 웃음소리부터 들리길래 일부러 밝은 척하며 나가봤어요. 그런데 영숙이는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더라고요. 얼굴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 걸 보니 제가 괜히 티가 났나 봅니다. 제가 대충 둘러대며 아무 일도 없다고 하니 영숙이가 다짜고짜 거실로 들어오더니 팔짱을 끼고 앉더라고요. 뭐가 없냐며 얼굴만 봐도 한눈에 다 보인다고 하니 괜히 민망했어요. 그러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영숙이는 한참을 기다려주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경석이 때문이냐고요.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마음이 풀린 건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놨습니다. 영숙이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눈썹을 찌푸리더니 한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저한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고요. 영숙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정심아, 너 너무 물렁하게 굴었던 거 아니냐? 평생 내가 그렇게 아끼고 지켜온 걸 경석이가 이렇게 쉽게 달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선을 확실히 그었어야지. 그 말에 제가 대꾸했습니다. 그래도 경석이가 내 아들이잖아.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하니? 영숙이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니냐고요. 영숙이의 말이 서운하기도 했지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영숙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너한테 상처 줄 말은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경석이한테 끌려다니면 이 일은 절대 안 끝난다고. 진아는 아예 내 재산이 자기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저는 영숙이의 말을 들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제 잘못이 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석이를 걱정하면서도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이 봐준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됐어요.
그날 저녁에는 미란이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미란이는 저를 보더니 바로 눈치를 채고는 물었어요. 엄마, 오늘 누구 왔다 갔어? 얼굴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미란이에게 대충 넘어가려고 하니 미란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제 손을 붙잡더니 똑바로 말하라고 했어요. 미란이한테까지 숨기고 싶진 않아서 경석이와 진아가 다녀간 일을 얘기했어요. 미란이는 얘기를 듣더니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내뱉더라고요. 엄마, 그 두 사람이 이 집을 못 건드릴 거라는 보장이 없어. 미란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제게 물었어요. 혹시 우리 집에 CCTV 설치된 데 없냐고요? 저는 순간 뜬금없는 소리에 당황했어요. 왜 그러냐고 묻자 미란이가 말했어요. 엄마, 지금 경석 오빠랑 진아는 이 집에 손댈 수 있으면 어떻게든 손댈 사람들이야. 제가 계속 착한 사람인 줄 아는 것 같은데 요즘 그쪽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미란이에게 뭐라고 했냐고 따져 물었어요. 제가 미란이한테 경석이 험담 듣고 싶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미란이는 화내지 말라며 자기 말이 틀렸는지 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경석이 회사 상황이 어떤지, 진아가 몇 번이나 돈 문제를 물어왔는지 얘기해 줬어요. 미란이가 이어 말했어요. 엄마가 아무리 경석 오빠 편 들어줘도 진아는 이미 엄마가 쉽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 내가 미리 준비하자는 거야. 미란이의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했어요. 경석이가 그렇게까지 한다면 진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미란이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조금은 정리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찜찜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어요. 제가 미란이에게 물었어요. 넌 경석이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한마디 안 할 거냐고요. 미란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지금 할 말도 없는데 내가 먼저 나서는 게 더 이상할 것 같아서. 하지만 다음에 오빠랑 진아가 또 찾아오면 제가 먼저 얘기할 거라고 했어요. 다음 날은 평소처럼 텃밭을 돌보고 마을 이웃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그런데 오후가 되자마자 경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진아 목소리가 뒤에서 들리는 걸 보니 옆에 같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제가 말했어요. 내가 할 말은 어제 다 했고, 난 답을 줬다고. 경석이는 한참 말을 고르다가, 그럼 저녁에 한 번만 보자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무슨 일이 더 있으려나 싶어 긴장했어요. 경석이가 또 어떤 말을 꺼낼지, 진아가 또 무슨 수작을 부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녁 시간이 되기 전에 미란이에게 오늘 경석이와 진아가 다시 온다고 말했어요. 미란이는 바로 퇴근 시간을 당겨서 집에 오겠다고 했어요. 미란이가 옆에 있으면 조금은 든든할 것 같았어요. 해가 저물어가고 마당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경석이와 진아가 집 앞에서 무언가 말을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기 전에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이번에는 절대 쉽게 밀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며 한숨을 깊게 들이쉬고 아들과 며느리를 마주했어요. 아들은 어딘가 초췌해 보였고 며느리는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무언가 또 숨겨진 속셈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말했어요. 할 말 있으면 들어와서 해라. 오늘도 같은 소리를 하려고 온 거라면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치를 보며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며느리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어머니 걱정을 해서 이러는 거예요. 요즘 뉴스 보시면 알잖아요. 나이 들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비웃음이 나왔어요. 내 말대로라면 내가 판단력이 흐려진 걸로 보이냐? 내가 그렇게 걱정될 정도로 내가 허술해 보이나 보네. 아들은 진아를 흘겨보며 말을 끊었어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엄마 재산도, 엄마 생활도 우리랑 상의하고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거야. 제가 한참 아들을 쳐다봤어요. 경서가, 내 말은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마련한 이 집을 내가 관리해야만 안전하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혹시 내가 이렇게 늙어 보이니? 아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니라 엄마도 혼자 계시면 외롭고 위험한 일이 생길까봐 그런 거라고요. 그때 며느리가 말을 끊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저희는 정말 순수하게 어머니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어머니처럼 혼자 살면 위험한 일도 많고 사기도 쉽게 당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 재산은 어머니가 직접 관리하시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사기를 걱정한다면서 그 사기를 치는 게 내 남편과 너 아니냐? 그렇게 위험한 사람들 틈에서 내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는 게 내가 말하는 해결책인가 보네. 며느리는 얼굴을 굳히며 입을 꾹 다물었고 아들은 갑자기 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는 진심으로 엄마 걱정을 해서 이런 건데, 엄마는 우리를 도둑놈 취급하잖아. 저도 더 참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 내가 지금 하는 꼴을 보면 그 말이 딱 맞아. 내가 죽어라 고생해서 모은 돈, 내가 땀 흘려 지은 집을 내가 단 한 번도 뭔가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내 걸로 여기고 있으니 도둑놈이라는 말이 틀린 것 같지도 않다. 아들은 얼굴이 벌개져서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그 순간 미란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미란이는 다급한 표정으로 저와 아들을 번갈아 보더니 상황을 바로 눈치챘는지 짐짓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진아, 여기까지 와서 엄마한테 또 무슨 소리를 하러 온 거야? 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은 또 뭐가 문제야? 아들이 미란이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란아, 너는 빠져. 이건 우리 문제야. 미란이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어요. 우리 문제? 오빠가 엄마 집 담보로 대출 받으려고 설득하러 온 게 우리 문제야? 엄마 재산을 자기 것처럼 여기면서 나보고 빠지라고? 웃기지도 않는다. 며느리가 그제야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어요. 이렇게 나서는 건 좀 오바 아니에요? 우리는 어머니 걱정을 해서 이런 건데 왜 자꾸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세요? 미란이가 그 말을 듣고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진짜 엄마를 걱정했으면 내가 손주를 볼모로 협박하진 않았겠지. 그런 사람이 무슨 걱정을 한다고? 며느리는 입을 꾹 다물더니 갑자기 고개를 돌려 아들에게 말했어요. 여보, 여기서 더 말해봤자 소용없어. 우리가 이렇게 걱정해도 다들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자. 그 말에 저는 뭔가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리고 아들은 말끝을 흐리며 일어섰어요. 미란이는 그들의 태도를 보며 소리를 높였어요. 오빠, 엄마 집 가지고 뭔 짓이라도 하면 그때는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야.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집을 나갔어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제 머릿속엔 불길한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진아가 그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갔으니 분명히 또 다른 수를 쓰겠다는 뜻일 텐데 그 수가 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미란이와 둘이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란이가 말했어요. 엄마, 혹시라도 오빠가 엄마 몰래 무슨 짓을 하려고 하면 바로 나한테 얘기해. 나도 요즘 좀 불안해. 너도 봤다시피 두 사람이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야. 나도 이제 더 이상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준비하자. 엄마도 이제 마음 굳게 먹어야 해. 그날 밤 저는 마음이 복잡해서 좀처럼 잠들 수가 없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지르려는 일들이 점점 뚜렷해지는데도 아직 그 방법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게 가장 무서웠어요. 창밖으로 보름달이 환히 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깊은 어둠 속에 갇힌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어보니 어젯밤 내렸던 비로 텃밭에 흙이 촉촉해져 있더군요. 비록 마음은 뒤숭숭했지만 늘 하던 대로 텃밭에 나가 상추잎을 따며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손끝이 자꾸 떨리더군요. 아무래도 어젯밤의 불길한 예감이 떠나질 않았기 때문이었겠죠. 텃밭에 앉아 흙을 만지고 있으려니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이른 아침인데 누구지? 저는 대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들과 며느리가 차에서 내리더군요. 어제 그렇게 말을 하고 갔으면 몇 주는 조용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금세 다시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하려고 온 거라면 문전박대부터 해줘야겠다고요. 흙 묻은 손을 대충 털어내고 대문을 열었어요. 이번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이번엔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러 왔어요.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도 중요한 말이라며 온 거 아니었나? 오늘은 또 무슨 중요한 얘기냐? 어머니, 저희가 어제는 너무 감정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차분하게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감정적으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고, 난 어제도 오늘도 대답은 똑같을 거다. 진짜 중요한 말이면 차나 마시면서 해라. 이렇게 문 앞에서 소리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듣겠다.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들어왔고 며느리는 여전히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뒤를 따랐어요. 거실에 들어와 앉자마자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희가 며칠 동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엄마도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 그러니 더 이상 이 집에서 혼자 계시는 건 너무 위험할 것 같아. 저는 차를 따르다가 손을 멈추고 아들을 쳐다봤어요. 위험하다니? 내가 여기서 혼자 사는 게 뭐가 위험하다는 거냐? 요즘은 어르신들 대상 사기도 많고 도둑도 많잖아.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있는데 엄마가 저희랑 같이 사시면 어때요?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어요. 내 집으로 이사를 가라는 소린가? 아니면 내가 여기 집까지 내놓고 내가 이사 와서 살겠다는 거냐? 아들은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엄마 곁에서 살면서 돌봐드리면 더 안전할 것 같아서.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어요. 그렇구나. 내가 말한 안전이란 게 내 재산을 내 손에 쥐어줘야만 지켜지는 안전이구나. 내 손에서 돈이 나가는 꼴은 못 보겠고, 내 돈으로 내 노후를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게 내가 말하는 돌봄이냐? 아들은 당황하며 멀뚱히 쳐다보기만 했고 며느리가 다시 나섰어요. 어머니,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외롭고 위험할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재산 관리 같은 건 저희가 대신 해 드리면 훨씬 편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며느리의 말을 가로막으며 쏘아붙였어요. 내가 내 손에서 편해지고 싶었으면 애초에 이 집을 내가 왜 샀겠니? 그리고 너는 내 남편이나 내 집이나 잘 관리해라. 내 집 재산은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며느리는 제 말을 듣고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한숨을 쉬며 아들을 쳐다봤어요. 여보, 봐요. 어머니는 절대 우리 말을 들을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겠어요. 그 말에 저는 차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조용히 물었어요. 결단. 내가 말하는 결단이라는 건 뭔데? 그 말을 듣고 나니 갑자기 속이 차갑게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들은 미란 얘기를 꺼내며 말을 돌리려고 했어요. 엄마, 사실 미란이랑도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 요즘 미란이가 엄마 옆에 있으면서 오히려 엄마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그 말에 저는 바로 정색하며 대답했어요. 경서가, 너 미란이 얘기 꺼내려면 여기서 그만두고 나가라. 내가 여기서 아무리 미란이를 물고 늘어져도 내 대답은 달라지지 않아. 내가 선택한 사람은 미란이고 내가 선택하지 않을 사람은 너희 둘이다. 아들은 말없이 입술을 꾹 다물더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어요. 며느리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한마디 남기고 따라 나갔어요. 어머니,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두 사람이 떠난 뒤 저는 다시 텃밭으로 나가 흙을 만졌어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손끝이 여전히 떨리고 있더군요.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분명히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을 텐데 이번엔 얼마나 더 큰 문제를 일으킬지 걱정이 됐어요. 저는 그날 미란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고 미란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내가 오빠한테 직접 연락해서 따질 거야. 이건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어. 미란이는 저에게 전화를 끊자마자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고 했어요. 미란이 말로는 전화를 받은 아들은 처음엔 당황한 듯 하다가 금세 목소리가 높아지더니 결국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미란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오빠가 끝까지 자기가 옳다는 식으로 말하길래 제가 더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끊어버렸어. 하지만 분명히 뭔가 꾸미고 있어. 저는 미란이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가 집과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 수단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며칠 동안은 아무런 연락도 움직임도 없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조용히 있는 게 오히려 더 불안했어요. 평소 같으면 그저 일상을 즐기며 하루하루를 보냈겠지만 이제는 집 안팎에서 작은 소리 하나에도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있었는데 낯선 남자가 집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게 보였어요. 나이 지긋한 사람의 검은 정장 차림으로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이웃의 손님인가 싶었는데 계속 우리 집 대문 쪽을 쳐다보더군요. 제가 뭔가 수상해서 그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누구를 찾으시나요? 낯선 남자가 서류 가방을 열며 웃는 얼굴로 말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관련 상담을 하는 사람인데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시 상담 가능할까요? 부동산이라니 저는 순간 어리둥절했어요. 부동산 상담을 제가 요청한 적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사람이 찾아오다니요. 그래서 저는 단호히 말했어요. 내가 그런 걸 요청한 적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세요. 그런데 그 남자는 웃는 얼굴을 유지하며 말을 이어갔어요. 어르신, 요청하신 건 아니지만 최근에 이 지역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어르신 집도 꽤 가치가 올라갔을 거예요. 지금 팔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바로 느꼈어요. 이건 아들과 며느리가 꾸민 짓이라는 걸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며느리한테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머니 집이 요즘 핫한 지역이라던데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제가 말했어요. 당신, 여기 누가 보냈지? 내가 이런 상담 받을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찾아온 걸 보면 누가 시킨 게 분명하잖아. 대답해봐요. 누가 보냈나요? 그 남자는 당황한 듯 웃으며 말을 돌렸어요. 아,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저희 회사에서 지역 내 부동산 거래를 돕고 있어서요. 제가 단호히 말했어요. 당신, 당장 나가요. 나가서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말했으면 알아듣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웃는 얼굴로 말 돌릴 생각하지 말고 당장 돌아가요. 그 남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서류 가방을 닫으며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생각해 보니 이대로 넘어갈 일이 아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저를 압박하려 한다면 앞으로 더 교묘한 방법을 쓸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바로 미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이상한 부동산 직원이라는 사람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다. 내 오빠랑 지나가 보낸 게 분명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미란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화를 냈어요. 엄마, 오빠가 점점 선을 넘네. 엄마를 협박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이런 사람까지 보내? 저한테 조금만 시간 줘. 내가 오빠랑 진아한테 직접 확인해보고 이 사람이 무슨 회사 사람인지도 알아볼게. 저는 미란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란이가 워낙 침착한 성격이라서 이런 상황에서도 늘 제대로 대응할 방법을 찾아냈거든요. 미란이는 전화를 끊고 바로 조사에 들어갔어요. 며칠 뒤 미란이가 저녁 늦게 집에 오더니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내가 오빠 회사 쪽 지인을 통해 확인했는데 오빠가 진짜 엄마 집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고 다녔대. 그 사람이 오빠랑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 아니지만 오빠가 정보를 흘린 건 분명해. 제가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었어요. 경석이가 이제는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싶었거든요. 제가 말했어요. 미란아, 내 오빠가 나를 정말 바보로 보는 모양이다. 내가 한 번도 이런 사람들을 상대해 보지 못한 줄 아는 건가? 미란이는 저를 진정시키며 말했어요. 엄마, 화만 내지 말고 우리도 준비하자. 오빠랑 진아가 또 뭔 짓을 하려고 할지 모르니까 미리 대비해 두는 게 좋아. 그날 밤 저는 미란이와 함께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집 안팎에 CCTV를 설치하고 부동산 관련해서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신고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미란이가 믿을 만한 변호사를 찾아 저를 도와줄 법률적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는 결심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수작을 부리든 이번엔 절대 밀리지 않겠다고요. 며칠 동안 집 주변은 비교적 조용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또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을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여전했지만 그들이 당장 나타나지 않으니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더 불편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미란이와 나눈 이야기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준비는 되어 있으니 이번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텃밭에서 김을 메고 있는데
집 전화가 울렸어요. 요즘은 전화로 오는 일도 신경이 쓰이는 일이 많아 한참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들었죠. 어머니, 저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지난번 대문 앞에서 그렇게 말다툼을 하고 돌아갔던 아들이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전화를 했을까 싶어서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한참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진아가 어머니한테 사과드리고 싶대요. 지난번에 너무 예민하게 굴어서 죄송하다고 전하고 싶어서요. 사과라는 말에 저는 기가 찼어요. 그래서 진아가 직접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전화를 한 거냐? 그게 진짜 사과를 하고 싶은 사람의 태도니? 가 조금 날카롭게 받아치자 아들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 그게 진아가 요즘 좀 힘들어서 직접 말씀드릴 여유가 없어서요.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힘들어서 사과를 못할 정도면 그 입으로 집 담보 이야기는 어떻게 그렇게 잘 꺼내던데. 힘든 건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 때문에 겪고 있는 일 아니겠니?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 있다가 말을 돌렸어요. 그럼 저희가 이번 주말에 어머니 댁으로 가서 직접 뵙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저는 그 순간 아들의 의도가 의심스러웠어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이렇게 나오는 건 또 다른 속셈이 있다는 뜻이겠지. 하지만 아무 말 없이 거절하면 도리어 무슨 일을 꾸밀지 모르니 제가 대답했어요. 좋아. 와서 얘기해라. 대신 내가 진짜 사과를 하러 오는 건지, 또다시 내 재산 이야기나 하러 오는 건지, 그날 확인해 보겠다. 아들은 알겠다고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진짜로 사과를 하러 오는 거라면 다행이겠지만 제 직감은 그게 아닐 거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미란이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미란이는 아예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오빠가 또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야. 사과랍시고 오는 척하면서 분명히 다른 걸 노리고 있을 거야. 저도 미란이의 말에 동의했어요. 미란이가 제게 말했어요. 이번엔 내가 아예 집에 있을게. 오빠랑 진아가 무슨 말을 하든 엄마가 혼자 그걸 다 감당할 필요 없잖아. 저도 그러라고 했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기엔 이제는 저도 너무 지쳤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주말이 왔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온다는 날이라서 아침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미란이는 약속대로 일찍 집에 와서 함께 기다려줬어요. 저도 모르게 차를 끓이고 과일을 준비하는 손이 떨리더군요. 점심 무렵 드디어 아들과 며느리가 차를 타고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둘의 모습이 평소와는 조금 달라 보였어요. 며느리는 일부러 화사한 옷을 입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보더군요.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은 진짜로 사과드리려고요. 제가 미소도 짓지 않고 대답했어요. 내가 진짜 사과를 하러 온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말을 하러 온 건지는 내가 여기서 뭘 말하느냐에 달렸겠지. 거실에 둘러앉아 얘기를 시작했는데 며느리는 예상대로 돌려 말하기를 반복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걱정해서 한 말들이 어머니께 상처를 드렸다면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그때는 너무 예민해서 어머니 기분을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어색하다는 걸 느꼈어요. 사과를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말끝이 흐려지고 오히려 자기를 변명하는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내가 진짜로 사과를 하고 싶었다면 이런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겠지.
그런데 굳이 주말에 이렇게 찾아와서 말도 빙빙 돌리는 걸 보면 너는 사과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니?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말을 돌리려 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오늘은 진짜로. 제가 그 말을 끊었어요. 경서가 너희가 무슨 생각으로 온 건지 내가 모를 것 같니? 이제 그만 돌려 말하지 말고 내 입으로 솔직하게 말해라. 내가 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자리에서 확인해 볼 테니까.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치를 보며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건데요. 그러더니 또다시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쯤 되니 이제는 분노를 넘어선 차분함이 밀려왔어요. 제가 말했어요. 내가 너희 말을 믿고 이 집을 맡기면 내 인생은 어디로 가겠니? 너희가 날 걱정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너희 자신만 생각하는 모습 정말 지긋지긋하다. 너희가 원하는 대답은 절대 못 얻을 거다. 미란이도 옆에서 날카롭게 말을 덧붙였어요. 엄마한테 이러는 거 정말 아니야. 계속 그러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아들과 며느리는 얼굴이 굳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떴어요. 집이 다시 조용해지자 저는 한숨을 내쉬며 미란이를 쳐다봤어요. 미란아, 이젠 정말 싸울 준비를 해야겠구나. 미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엄마, 나도 준비됐어. 며느리가 차갑게 굳은 얼굴로 나가고 아들도 아무 말 없이 따라 나선 뒤 집안은 적막해졌어요. 미란이가 다친 것처럼 두 손을 꼭 쥐고는 한참을 바닥만 보고 있더군요. 저도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미란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대로 두면 안 돼. 저 사람들, 정말로 엄마를 압박하려고 더 심한 방법을 쓸 거야. 오늘 보니까 이미 결론은 정해놓고 엄마를 몰아세우기만 하는 거잖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이건 단순히 욕심을 부린 수준을 넘어섰다는 걸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미란아, 나도 내 말에 동의한다. 경석이랑 진아가 계속 이러면 우리도 뭔가 단단히 준비해야겠지. 하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힌다. 엄마,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하자. 일단 엄마 집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 해. 경비를 더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접근을 차단하는 게 우선이야. 그 다음에는 오빠랑 진아가 어디까지 알고 있고 무슨 수작을 부리고 있는지 알아내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조금 힘이 나는 것 같았어요. 미란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니 적어도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들더군요. 그날 저녁 미란이와 저는 집 안팎을 꼼꼼히 점검했어요. 현관문 자물쇠를 이중으로 바꾸고 창문마다 잠금 장치를 새로 설치했어요. 미란이는 당장 CCTV 설치 업체에 연락을 해서 다음 날 오전으로 작업 일정을 잡아놓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 미란이가 아는 변호사와도 연락을 했어요. 변호사와 통화를 하면서 미란이가 메모를 적어가며 말했어요. 엄마, 변호사님 말씀으론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한 증거를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하대. 그러니까 오빠랑 진아가 또 무슨 짓을 하려 하면 녹음이나 기록을 다 남겨놓으래. 그래, 이제는 나도 더 이상 참기만 하진 않을 거야. 두 사람이 더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 그걸 끝까지 증명해서 책임지게 만들 거다.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며칠이 흘렀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조용함이 더 불안했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까지 조용히 있는 건
분명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신호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조금 놀라서 미란이와 함께 문으로 다가갔어요. 문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듣고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 나야. 문 좀 열어봐. 아들이었어요. 저는 미란이를 돌아보며 속삭였어요. 이번엔 또 뭔가. 미란이는 제가 안절부절 못하자 차분하게 말했어요. 엄마, 이번엔 내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 마. 문 열어. 문을 열자 아들은 혼자였어요.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진아는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말했어요. 진아는 오늘 일이 있어서 못 왔어. 나 혼자 엄마랑 얘기 좀 하려고 왔어. 혼자 오니까 진정성이라도 더 느껴질 줄 알았나 본데. 내가 경석이 너를 모르는 줄 아니? 그냥 말해라. 오늘은 또 무슨 꿍꿍이냐?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꺼냈어요. 엄마, 진짜 오해 좀 그만해. 이번엔 정말로 진심이야. 내가 엄마 걱정을 안 하고 어떻게 있겠어. 그리고 사실 내가 이렇게까지 온 이유가 따로 있어. 그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지더니 한참을 망설이는 듯 보였어요. 제가 답답해서 물었어요. 뭔데? 또 무슨 핑계를 대려고 하는 거냐? 아들은 마치 울먹이는 것처럼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회사에서 결국 내가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어. 이번 달까지만 다니고 나면 끝이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한편으론 아들의 처지가 안쓰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말을 핑계로 또 무언가를 요구하려는 속내가 분명하다는 생각에 화가 났어요. 제가 말했어요. 경서가 내가 힘든 상황에 있다는 건 알겠다. 그런데 그게 내가 내 집에 손대려는 이유가 될 순 없다는 것도 잘 알겠지? 아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대답했어요. 엄마, 그걸 왜 그렇게까지 나쁘게 봐. 내가 엄마 집 팔겠다는 것도 아니고 잠깐만 도움 좀 받으려는 건데. 제가 쏘아붙였어요. 도움? 내 말이 웃기지도 않는다. 내가 내 집 담보로 대출 받으면 그게 결국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이런 소리를 하는 거냐? 너는 도움받는 사람도 아니고 내 허락 없이 내 재산에 손대려는 사람일 뿐이야.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빛에서 느꼈어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요.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침묵을 이어갔을 때 저는 단호하게 다시 물었어요. 경서가 이제 솔직히 말해라. 지금 내가 여기 혼자 온 것도 내가 힘든 상황이라는 것도 결국 내 마음을 흔들어서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는 목적 아니냐? 아들은 고개를 들더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난 진짜 엄마가 날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 나 이렇게 힘든데 엄마가 날 의심만 하고 믿어주질 않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경서가 내가 나한테 이렇게 말할 때마다 나도 얼마나 힘든지 아니? 내가 힘든 만큼 나도 내가 이렇게 나한테 하는 행동들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라고. 하지만 내가 믿음을 받고 싶으면 믿음을 줄 행동을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겠니? 아들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다시 고개를 떨궜어요. 미란이가 그 모습을 보고 한참을 참고 있던 화를 터뜨렸어요. 오빠, 진짜 너무한다.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말이 돼? 엄마가 무슨 돈을 내 편의를 위해 쓰라고 평생 고생하며 모은 줄 알아? 경석이는 미란이의 말을 듣고 억울하다는 듯 고개를 들며 대답했어요. 미란아, 넌 항상 엄마 편만 들잖아. 내가 엄마 옆에 있으면서 내가 엄마한테 뭘 하는지 다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몰아세우는 건데. 미란이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어요. 오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묻는 거야?
엄마가 내 말대로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건데? 엄마는 그 대출을 갚을 방법도 없고 집까지 잃을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미란이를 노려보기만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을 내쉬며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이제 됐다. 미란아, 말한다고 내 오빠가 알아들을 것 같지 않다. 내가 경석이한테 마지막으로 말할 테니 그만하자. 제가 경석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경석아, 나도 내가 힘들다는 건 이해한다. 하지만 내가 힘든 걸 내 탓으로 돌리면서 내가 평생 지켜온 집과 재산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이 집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게 내 마지막 꿈인데 내가 그걸 짓밟으려고 하면 난 너하고 끝까지 싸울 거야. 아들은 제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결국 일어나며 말했어요. 엄마, 알았어. 내가 더 이상 말해봤자 엄마는 절대 날 이해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그만할게. 하지만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아들이 문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내뱉은 그 말이 꼭 경고처럼 들렸거든요. 미란이가 경석이가 문을 닫고 나간 뒤에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 말 들었지?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이제 우리도 진짜로 법적으로 준비하자.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 정도로 나오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물러설 이유도 없다. 내 오빠가 어떤 수작을 부리든 나도 모든 걸 준비해서 지켜낼 거다. 그날 밤 미란이가 변호사와 다시 통화했어요. 변호사는 저희에게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어요. 먼저 집과 재산에 대해 명확한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이를테면 재산권에 대한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게 막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거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너무 밝게 비치는데도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평생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 저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상황이 됐다는 게 너무 참담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다짐도 새록새록 들더군요. 다음 날 아침 미란이와 저는 바로 변호사를 만나러 갔어요. 재산 보호와 관련된 조언을 듣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혹시라도 상대가 위조된 문서를 들이대거나 정신적인 문제를 들먹이며 압박할 가능성도 있으니 모든 정황을 증거로 남기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두렵다는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론 결심이 더 단단해졌어요. 이제 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수단을 쓰든 제 재산과 삶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준비를 마쳤으니까요. 며칠 동안 아들과 며느리가 계속 연락을 하고 수시로 찾아와서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는 일이 반복됐어요. 처음에는 대응해주기도 하고 차를 내어주며 이야기를 들어줬지만 이제는 더 이상 상대할 수 없을 만큼 지쳤어요. 그들의 말은 매번 비슷했고 한 가지 목적을 숨기지도 않고 드러냈어요. 집을 담보로 쓰게 해달라는 요구였죠.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혼자서 깊이 고민했어요. 이렇게 계속 두 사람의 방문을 받아주고 대화할수록 오히려 그들이 제 결심을 흔들려고 더 압박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을 뒤척이다가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두 사람이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도록 해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곧장 열쇠 수리 업체에 연락했어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새로 바꾸고
추가로 잠금 장치를 설치하겠다고 요청했어요. 수리기사가 와서 새 비밀번호를 설정해주고 추가 잠금 장치를 달아줬을 때 비로소 마음이 조금 놓이는 기분이었어요. 문을 확인하며 제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여기까지다. 이 집은 내 공간이고 내 마음의 평화는 내가 지켜야 한다고요. 며칠 뒤 예상대로 아들과 며느리가 또 찾아왔어요. 대문에서 차 소리가 나더니 곧 현관문 앞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우리 왔어요. 문 좀 열어줘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거실 한쪽에 앉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마음은 무겁지만 이번에는 꼭 버텨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잠시 뒤 아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엄마, 안에 계신 거 다 아는데 왜 대답을 안 해요? 제가 일부러 움직이지 않으니 며느리가 나섰는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여보, 비밀번호 치고 그냥 들어가. 어머니가 일부러 안 열어주는 것 같은데. 그 순간 문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당연히 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며 여유롭게 말하는 게 귀에 들리더군요. 그런데 삐삐삐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알림음이 나왔어요. 아들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이래? 분명히 이 번호였는데. 다시 쳐봐. 잘못 눌렀을 수도 있잖아. 그 뒤로도 문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소리가 몇 번이나 들렸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삐삐삐. 결국 아들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엄마, 문 비밀번호 바꾼 거야? 왜 비밀번호를 바꿔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거냐고요? 그 말을 들으니 속이 시원하면서도 동시에 서글펐어요. 제가 비밀번호를 바꾼 이유는 너무도 명백했는데 아들은 그걸 이해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원망하더군요. 며느리도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진짜 너무한다. 어머니가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리면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몰아세우는 거야? 이러고도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 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아서 오히려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게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더니 아들이 다시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엄마, 문 열어줘요. 우리랑 얘기 좀 해요. 이게 무슨 가족끼리 할 짓이야? 문 좀 열어봐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묵묵히 앉아 있었어요. 한참을 문 앞에서 두드리고 소리치던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포기한 듯 소리가 잦아들었어요. 그날 밤은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 마음에 작은 평화가 찾아왔던 거죠. 하지만 이렇게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지 참 답답하네요. 그래도 이제 연락도 안 받고 문도 절대로 안 열어줄 생각입니다. 다들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